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세일러가 사고 쳤다. 세일러가 난을 일으켰다. 스트래티지가 장중에 82달러까지 다녀왔습니다. 1년 전엔 457달러였던 주식이에요. 또 중요한 건 세일러의 우선주죠. 스트레치도 사상 최저로 무너졌고요. 장중에 무려 71불까지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세일러가 무리하게 비트코인 사재 끼다가 자기가 자기 발등 찍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세일러가 난을 일으킨 게 아니라 누군가 세일러를 노리고 난을 일으킨 거라면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 결론은 끝에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누군가였어도 똑같이 했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요. 자, 결론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지금 세일러에게 벌어진 일은 사실 두 개의 사건이 겹친 거예요. 하나는 회사가 진짜로 약해진 거, 이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약해진 틈을 누군가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거죠. 대부분은 앞에 거, 회사가 약해진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러 끝났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뒤에 거, 그 누가 틈을 쳤는지가 진짜 그림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얘기를 끝까지 따라가 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감을 좀 잡고 가실까요? 스트래티지가 1년 만에 457달러에서 82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세일러가 배당막을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때는 7년이었는데 지금은 14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런 폭락 나오면 다들 회사를 욕하잖아요.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주식이 5분의 1 토막이 나버리냐? 그런데 차트를 보면 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주가가 그냥 스르륵 흘러내린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서 진짜 호가가 텅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뚝뚝 떨어진 거죠. 누가 살살 판 게 아니라 빈 곳을 골라서 때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일러가 무너졌다. 또 맞지만 누군가 세일러가 제일 약해진 순간을 기다렸다 쳤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세일러의 난이 아니라 세일러를 향한 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먼저 세일러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부터 볼까요? 이걸 알아야 왜 멈췄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있는데 세일러에게 돈 끌어오는 엔진은 두 개예요. 이 둘을 딱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엔진은 보통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트래티지예요. 이거는 가격이 오를수록 위력이 커지는 엔진입니다. 스트래티지 주가가 가진 비트코인 값어치보다 비싸게 거래될 때가 있거든요. 이 비싸게 쳐주는 만큼을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때 세일러가 뭘 하냐면요. 그 비싸진 주식을 새로 찍어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요. 100원짜리 비트코인을 사실상 120원 받고 판 주식으로 사는 셈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장사가 더 잘 돌아갔던 거예요. 플라이 휠이 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엔진이 지금 꺼졌어요. 주가가 비트코인 값어치 아래로 내려가면서 프리미엄이 사라졌거든요. 이제 주식을 찍어봐야 비트코인을 비싸게 사는 꼴이 되니까 세일러 입장에서는 보통주로 돈 만드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엔진이 더 중요해진 건데요. 우선주의 스트레치입니다. 이건 보통주랑 성격이 꽤 달라요. 얘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100달러에 딱 맞춰서 파는 물건이에요. 은행 예금처럼 정해진 이자를 주는 대신에 100달러어치의 자금을 꾸준히 빌려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자는 얼마나 주냐? 11.5%를 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는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100달러 근처에서 계속 찍어내면서 자금을 수혈하는 게 핵심이에요. 세일러가 비트코인 살 실탄을 여기서 계속 뽑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엔진마저 고장났어요. 스트레치가 100달러는커녕 71달러 아래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100달러 받아야 할 걸 71달러밖에 못 받고 찍어야 한다는 거죠. 찍을 때마다 손해니까 실탄 뽑는 통로까지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세일러가 매년 갚아야 할 우선주 배당이 약 12억 달러로 거의 4배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막아줄 현금 고가는 올해 들어 38%나 줄어들었고요. 이 고간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7년에서 14개월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비트코인 그만 사고 현금부터 채워라 라고 경고할 정도였죠. 자, 그리고 4년 동안 세일러가 입에 달고 살던 말 있죠.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
그 말도 깨졌습니다. 최근 실제로 비트코인 32개를 팔았지요. 세일러 본인도 연내에 좀 팔 수 있다라고 했고요. 양이 적든 많든 안 판다던 사람이 갑자기 팔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고, 그걸 계기로 스트레티지와 스트레치의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오늘의 본론이에요. 엔진이 약해진 건 알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 틈을 쳤느냐? 힌트는 작년 가을과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MSCI 지수에서 세일러 회사를 빼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주가가 공매도에 정말 약했거든요. 당시 이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JP모건이 42일이나 묵은 문서를 갑자기 다시 꺼내서 공포를 키웠고, 스트레티지의 거래 증거금을 50%에서 95%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의도적이죠. 레버리지를 쪼여서 강제 청산을 유도한 모양새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10월 10일이었죠. 이날 시장이 정말 크게 무너졌습니다. FTX 사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큰 사건이었죠. 바이낸스에서는 특정 알트코인들이 영원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바이낸스는 순간 주문이 먹통이 됐고 마켓메이커들조차 무서워서 호가를 다 빼버렸죠. 그 뒤로 시장을 받쳐주던 큰손들, 그러니까 마켓메이커들이 우르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호가창이 텅 비어버렸어요. 해당 크래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왜 마켓메이커가 다 나갔냐? 호가 대주고 버는 돈보다 이렇게 한번 크래시 나면은 손해보는 게 훨씬 크니까요. 파산까지 가버린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럼 호가창이 비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 자, 평소엔 누가 크게 팔아도 받아주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천천히 움직여요. 그런데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조금만 때려도 가격이 쭉 빠져버립니다. 얼음판 위에 서 있는데 아무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돈이 어디가 있죠? 반도체예요. 마이크론, 샌디스크, 하이닉스에 가 있죠. 다들 그쪽만 보고 있고 코인 시장은 텅 비어버렸어요. 유동성은 또 한정적이죠. 바로 그 작년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유동성이 빠진 빈집이요. 그리고 그 빈집들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이 어디냐? 비트코인 시장이고 그 중에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예요. 숏이나 풋으로 살짝만 때려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쭉 빠지거든요. 공격하기에 이보다 좋은 표적이 없는 거죠. 옵션 시장을 봐도 이번 주 옵션 만기에 맥스페인이 7만 불이었는데 7만 불은커녕 그 근처에 닿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스트래티지든 스트레치든 사라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시장이 이렇게 생겼다를 설명하는 거지 배팅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가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을 공격했다는 이야기, 이것도 100%가 확정이 아니죠.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같이 빠진 걸 수도 있고요. 세일러 회사 부채도 사실상 만기가 28년 이후로 멀기 때문에 당장 망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한쪽 그림만 보고 베팅하면 그 반대가 나왔을 때 크게 다치죠. 저놈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유동성은 빠졌고 받쳐줄 큰 손들은 없고 제일 약한 표적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지금 세일러는 반격할 무기가 없거든요. 자판기는 멈췄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새 돈은 못 만들고 사줄 사람도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엔진도 없고 자기 옆에 우군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최근 이 사태를 보았을 때 솔직히 나라도 내가 헤지펀드라도 이렇게 했겠다 싶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시장에 받쳐줄 사람이 없고 제일 약한 표적이 눈앞에 있고 그 표적은 반격할 엔진도 없습니다. 때리면 쭉 빠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리스크 대비 수익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할 공격인데 안 때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이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매수를 받았어요.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클래리티 법안을 미룰 이유도 없고 현재 CFTC가 무기한 선물 계약,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선물 거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인 선물 거래를 현실 증권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CME와 싸우고 있죠. 그 와중에 나이스는 OKX와 합작법인까지 만들어가면서 RWA들을 준비하고 있죠. 모두가 스트래티지에 이목이 쏠려 있을 때
시장 뒤편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들이 새로운 걸 준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더 샀습니다.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일단 더 사긴 했는데 비트코인에 이제 제 목숨줄이 달린 거죠. 자, 다음 영상 예고할게요. 오늘 빈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빈집에 돈이 언제,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그 신호를 어디서 봐야 하는지 다음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요. 혼자 보면 무서운 이 차트, 그리고 혼자 하기 무서운 DCA도 같이 하다 보면 덜 무섭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정보 영상으로 왔고 조만간 또 넋두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프 눌러주세요.